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발장까지 내면서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추가 의혹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땡처리 외유 의혹, 참 말도 잘 갖다 붙여요. 이런 의혹이라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2016년 5월 30일 끝나는 마당에 임기를 불과 3일 넘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도 없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럽 AU의 항공료, 호텔비, 심지어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AU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 자금을 삥땅 치는 땡처리 AU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일단 정치 자금이라는 게 이제 자기 후원해 주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다 네. 이제 신고하고 쓴 거 영수증 다 내역 첨부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원래는 국고 반납하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남았다고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 쓸 데도 없는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그 해외를 갔다, 네. 가서 놀다 왔다 이게 요점인 것 같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호텔 좋은데 다니면서 또 뭐 이제 다른 뭐 인턴과 같이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예. 정확한 내용은 이제 검찰이 고발장 접수 받았으니까 아마 할 것으로는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일 전 회기가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3일 전에 갔다 온 것만 가지고 이런 네. 식의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는 이제 정보들이 돌아다녔는데 예.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생각보다 더 많고 국민적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좀 청와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김기식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뭐 임종설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서울시 그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임기 만료 직전에 다녀온 해외 출장에서 또 만난 사람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외국의 퇴직 의원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퇴직 의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군요. 독일 재건은행의 이제 임원으로 알려져 네, 네. 있는데 예. 퇴직 임원이었다는 예. 거죠. 현직도 아니고 그리고 독일 재건은행하고 그렇게 긴급히 만나야 될 현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별로 현안이 없는 은행입니다. 그 은행은 우리나라랑 그런 지점이 이제 눈에 띄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나머지 일정은 뭘 했느냐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드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후원금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다녀왔다는 얘기인데 예. 후원금을 더군다나 임기 거의 며칠 남겨놓고 해외 출장으로 이렇게 소진하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진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세미나 많이 해요. 그렇죠. 뭐 12월 이제 달에 보면. 정책 예. 관련한 것 그리고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 만료 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그런 뭐 비용이라든가 예. 그런 쪽으로 주로 쓰지 아. 이런 식으로 소진하는 건 제가 처음 본다. 아마 이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다음에 이제 출마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출마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임에 성공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돈을 다 써도 뭐 내가 뭐 그만두겠다는데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셀프 다단계 뭐 셀프 돈 세탁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네. 무슨 얘기냐면은 7,20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써버렸다. 어떻게 썼느냐? 5천만 원은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단체 더 좋은 미래 예, 그쪽에다가 이제 5천만 원을 계좌 이체를 해버리고 네. 또 나머지 9일을 남겨놓고는 보좌진들에게 각각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었다. 그런데 보좌진들에게 주는 퇴직금은 개인 돈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연구소 개인적으로
운영할 연구소에다가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도 역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말 그런 것이 그렇게 개인 계좌로만 보내줘야 되는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따져봐야 될 게 많아진 거죠, 갑작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외 출장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다가 또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기 말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자기 보좌진들 중에서 특히 수고한 그런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대동하고 갈 법한데 인턴을 또 데려갔다는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이제 특이하고, 그러니까 특이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언론 보도 추가로 좀 나온 게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임기 남겨놓고 5개월 동안 거의 3억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자금과 관련된 거 그러면 뭐 김기식 전 의원만 그랬었느냐, 다른 사람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보통 하나만 제가 더 덧붙이면요. 보통 이제 출장 가면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피감기관 관련된 데 가면은 갔다 와서도 문제가 되니까 여당 가면 야당도 같이 가거든요. 야당 가면 여당도 같이 가서 뭐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제 손가락질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혼자 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위험 요소를 좀 해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나 혼자 가면 이거 괜히 또 이렇게 로비 받았다는 의혹이 좀 일 수 있고 뒷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혼자 가서 그러면 그 피감기관 관계자들하고 무슨 얘기 나눴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도 좀 옹색하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장 같이 가는데 현안이 또 걸려 있어, 이번 같은 경우 보면 다 현안들이 걸려 있는 그런 기관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그 뒷말이 두려워서라도 의원들이 안 갑니다. 안 가고 가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을 끼워 넣기 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물타기를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의원하고 이렇게 우리 여러 명이 그 피감기관에서 각별히 또 요청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현장 조사하러 갔다 왔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알리바이 되기도 굉장히 좋은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굉장히 특이한 그런 행보를 보인 건 분명합니다. 네. 네. 2015년 해외 출장 때 함께 갔던 인턴 비서가 이번 그 임기 만료 직전에 갔던 해외 출장에도 함께해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런 여비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성을 부각시키는 야비한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보수 진영에서 야당에서 공격하더라도 야비하게 하지 맙시다. 이거 인턴 여자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서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하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여성 인턴들 와 있으면 다 그런가?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에 대한 모독이고 그거는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되고. 네, 사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요즘 뭐 미투 운동 때문에 안희정 지사 뭐 전 비서 뭐 이런 내용을 은근히 살짝 끼워서 여비서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인턴 여비서와 관련된 내용은 대학생 시절부터 사실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초고속 승진을 시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일부러 이제 골라 넣어서 실제 본질을 조금 호도하는 느낌이 사실 드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턴 여비서를 굳이 그렇게 여러 곳에 같이 대동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또 국민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조금 호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특히 여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성폭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중심적으로 이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그렇죠. 그동안 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기식 원장이 그 의원 시절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출장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 얘기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끼워 넣기 식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부각시키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이례적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원들이 본인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연고로든 이제 해외 출장을 갈 때
그러니까 인턴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좌관, 비서관도 잘 안 데리고 가요. 음. 예, 그런데 인턴을 하물며 잘 데려가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잘 없다. 근데 이제 인턴이 역할이 있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인턴이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간 거다라는 네. 해명이었고요. 그런데다가 또 동일한 인턴을 그것도 2번씩이나 같이 데려가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 네.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논란이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인문사회 그 연구회에 뭐 그쪽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쪽 이제 관련 일로 해서 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2번째 간 거 있잖아요. 예. 자비로 이제 그 후원금으로 간 그 부분은 그쪽에 독일의 그 은행 그 임원을 만나는 일이었단 말이죠. 은행 관련 업무잖아요. 예. 금융 관련한 업무인데 네. 그러면 그 인턴은 인문사회 그렇죠. 그 전문이었는데. 담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는다. 그리고 동일한 인턴을 2번씩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게다가 그 여성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진을 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승진은 통상적으로 뭐 인턴을 그렇게 고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거하고 지금 이게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침 그 해외 출장 다녀온 직후에 곧바로 뭐 9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게다가 또 본인이 이제 그 의원 퇴직 이후에 이제 연구소 가게 되잖아요. 더미래 연구소에도 거기까지 같이 가고.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지금 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억측을 좀 낳게 하는 거죠. 예.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 역시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무슨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로비성 외유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감 기관으로 봐준 거 아니냐? 예,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뒤에 대외경제연구원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은 전액 제가 다 삭감을 했었고요. 대가와 관련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었고요. 일단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국회?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더 스스로 경계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관행이라는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장 자리입니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런 의원들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좀 많고, 그러니까 약간 분노해야 하는 분들도 좀 적잖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맨날 그렇게 피감기관 돈이나 받아서 외유 다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드물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렇다. 게다가 그러니까 단독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의원 2~3명이 한데 어울려서 피감기관의 돈을 이제 지원받아서 간 경우는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국회 관계자들도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딱 그 피감기관 한쪽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간 경우는 없고, 게다가 또 뭐 인턴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의 어떤 그 보좌진을 데리고 간 경우도 좀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더욱더 논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예. 참여연대에서 선거연대 활동도 했고, 정말로 이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그 날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치로 내걸은 것도 뭐 시민 정치라 그래서 정말로 비리, 부패 그런 거 없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설령 관행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의원들이 관행이라고 그러면서 설령 이런 일을 하더라도 본인만은 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인 거죠. 예. 네. 제일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썼어야 될 사람이 지금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과감한 그런 그 지금 이제 일을 좀 벌인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는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그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 과거 김기식 의원 시절의 발언도 하나 공개를 하고 넘어갔죠. 네. 국회 정무위 2014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김기식 당시 의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명백하게 로비고 접대지요. 지원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게 정당합니까? 김기식 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즈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이제 인턴과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 굉장히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 그 임박해서 김영란법이 굉장히 또 쟁점이었었고. 예, 그럼 거기서 요 얘기를 아예 들어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영란법 제정과 관련된 김기식 전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12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화 문제와 접대 로비 문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방지 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행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저게 2월이었는데 문제가 된 해외 출장은 석 달 뒤에 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도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김영란법 제정 그 전후에 한 시기에는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몸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 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저렇게 피감기 가는 돈으로 저렇게 해외를 다녀왔다? 그리고 본인이 설렁탕 한 그릇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피감기관으로부터 요즘에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회식에 그러니까 뭐 국회 국감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도 지금 단가 영향을 받잖아요. 3만 원 이상짜리 네. 못 먹지 않습니까? 자, 국내에서도 못 먹는데 해외 나가가지고 지금 식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로 지금 여행 경비 나오잖아요. 전체는 3천만 원. 예. 자, 해외 나가서 그럼 몇십만 원짜리 얻어먹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아니냐. 그리고 설령 이게 김영란법의 그 시점에 당장 그러니까 적용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김영란법을 주도적으로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 적어도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저렇게 했다. 저것도 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저는 뭐 이 김기식 그 이제 원장 참여연대 시절부터 뭐 간혹 이제 보기도 하고 네. 멀찍이서나마 이제 계속 이제 봐오면서 그래도 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서 일하는 그런 그 인물로 저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의정 활동도 그렇게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내심 굉장히 좀 배신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인물이었나 하는 그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식 그 원장 당시 의원 시절에 제가 이제 변협 대변인, 수석 대변인 하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국회에 가서 정무위하고 법사위에서 주최하는 그런 공청회 같은 거를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식 그 당시 이제 의원이 간사로서 하는 그런 주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들었었고 같이 토의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김기식 의원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의정 활동 같은 것들은 다 제대로 적법하게 잘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지금 나온 의혹들은 그냥 외유성 출장을 갔었던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심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정도인 것이지 확실하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검찰이 이제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의정 활동까지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드러난 것, 팩트로 드러난 거 있잖아요. 피감기관 예산으로 어찌됐건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김영란법을 제정할 그 전후 시기에 그건 마치 김영란법 제정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걸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김영란법 이거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서 다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심지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기에 집중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9박 10일 해외 출장이요 의원들 잘 안 갑니다.
국회의장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9박 10일 일정으로 가죠.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감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건 국가 이제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국회 예산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그 해외 출장을 의원회계 차원에서 가더라도요. 이렇게 길게 잡지를 않습니다. 의원들이 워낙 다른 일정들도 많고 또 여러 명의 의원들이 가다 보면 일정 맞추기 어려워서요. 보통은 짧게 갔다가 빨리 짧게 옵니다. 9박 10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네,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김현원법의 그 당시 논의되었던 그 대상, 수범 대상에는 사실 국회의원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또 이분이 갔다 온 시기도 시행되기 전이었었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외경제연구원의 뭐 유럽 예산 관련해가지고 다녀와서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서 원래 원했던 예산을 오히려 더 삭감을 해버렸다. 나는 제대로 처리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도 지금 그 뒤에 결국 이제 반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지 먼저 된다라는 말씀 얘기죠. 듣고, 네, 예,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A, B, C가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서 전부 다 마치 하나의 무언가 팩트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가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보도도 요즘 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요. 보도가 정확하다면 지금 10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9박 10일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일정 다녀온 다음에, 그러니까 대외경제연구원 유럽 사무소 설치 관련한 예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 10월 26일 날 예산 소위에 들어가서는 이거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유럽 그 모니터 예산이 2억 9천만 원, 거의 3억 가까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예. 그거를 본인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 따져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전의 문제고 그 이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려면 법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그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을 뭐 별도로 처벌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고 혼자 이렇게 다녀온 것 자체가 사실은 뇌물로 비춰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게 된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뇌물이 맞으면 뇌물죄를 처벌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그거를 확인해달라는 의미에서 검찰이 지금 고발장을 지금 접수를 한 상태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흠집내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끔 나오는가에 대한 예.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겁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김기식 원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 운동권이니 뭐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의 성향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금감원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뭔가 회초리를 들고 뭔가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저항 이런 식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김상조, 그렇죠.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그렇죠. 재벌개혁의 네. 쌍두마차의 한 바퀴인데 네. 거기에 그래서 흠집내기다. 이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저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이제 선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전에 이 분위기가 저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난타전을 벌이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생각하기에 김기식 원장에게 지금 가해진 의혹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뭐 일종의 아니면 말고식으로 얘기를 터뜨리는 거라던가 교묘하게 A하고 B하고 C를 엮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D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던가 하면 그런 식의 우리나라 그 정치 문화나 관행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과연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임명을 했을 때는 제가 과거에 참여연대 활동했던 그런 기억들만 주로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잘하지 않겠는가, 뭐 어찌됐건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온 일관성 있게 해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지켜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피감기관 돈으로 저렇게 해외 출장을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다닐 정도라면 예. 이분이 과연 금융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금융기관들하고 뭐 그러니까 좀 오히려 적당히 절충하고
그래서 개혁을 제대로 못 해낼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최근에 의구심이 더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 논란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평론가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장 선거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얘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추대가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 제가 쓴 책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평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김문수를 보면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떤 이 의미로 이 말을 이제 쓰셨는지. 하도 요즘에 그 막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아름다운 표현을 골라서 일부러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상식적으로. 영혼이 맑은 남자를 왜 자꾸 선거에 내보내시려고 하시나. 예, 그리고 영혼이 맑다는 남자는 왜 자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시나. 네. 예, 그냥 영혼이 맑으신 분은 그냥 그 깨끗한 영혼을 보존하시는 의미에서라도 정치권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찌됐건 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나름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언론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유명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지지율로 연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지난해 행보를 보면 좀 우파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이념 대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그 이념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 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너무 약간 극우 성향으로 좀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엔 뭐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또 홍준표 대표 못지않게 이른바 좌파 프레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걸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서울시장 본선 전에 얼마나 지금 유리한 전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뭐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좌파 프레임을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너무 그 지지 기반을 자꾸 협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보수 우파를 강조시키는 저는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결집될 수 있는 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영혼이 맑다 아니다 그런 말이 제대로 통하려면 그 말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설득을 위한 근거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영혼이 맑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에 섰다가 갑자기 태극기 집회 어느 날 막 나타나면서 박근혜 라인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이나 시민, 서울 시민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언가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혹은 컨텐츠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김문수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는 이미 이제 정해졌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만
이제 예비 후보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각으로 조사를 했다고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나왔을 경우에 51.5%, 김문수 후보가 12.7%, 안철수 후보가 21%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역시 41.3%, 김문수 14.2%, 안철수 21.7%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35.2%, 김문수 후보가 14.2%, 안철수 후보가 23.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과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 계산을 해서 일단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의 두 후보가, 그러니까 유력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경우는 뭐 약간 두 후보가 연대를 하면 또는 단일화를 하면 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찌 됐건 뭐 설령 이제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하는 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이게 지금 뭐 실제 지금 이제 뭐 여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이제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고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약간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그 구도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죠. 네, 변호사님 유권자로서 또 막판에 뒤집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람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찍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우세하죠. 그렇지만 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일관해왔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표심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선, 여권에서 경선이 또 중요하겠지만 뭐 누군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하고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에서 견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주지사 후보로 나올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올 예정인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자체부터 답이 없는 합당이었다. 이런 이유로 탈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사실은 야권 이제 선거연대를 이제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승민 이제 공동대표가 선거연대 얘기를 꺼내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또 반발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제 반대를 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이제 또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 이상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 것 같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일단 탈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는 여기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뤄보죠. 오늘 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청와대가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올해는 어버이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버이날을 공시 공휴일로 하려고 했더니 뭐 아이들을 학교는 어떻게 보내,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러면 아이를 그러면은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또 공휴일을 지정해봤자 혜택을 누리는 건 그들만이지 우리는 또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날이 너무 많았을 때 이제 한 줄기 정말 비처럼 내지는 뭐 그 사막에 있는 물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주 5일 근무가 있고, 또 이제 워낙 5월에는 또 휴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좀 찬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어떤 정책이든 시행할 때 풍선 효과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면 당장 이제 급여가 올라 좋지만 사실은 또 이제 고용이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같은 게 고용을 또 줄이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사실은 그 영어 방과후 교육 가지고도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원에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이 탁상에 앉아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번에 또 그 재활용 쓰레기 대책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논란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든 그 시행을 하기 앞서서 네. 그 풍선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떤 것이 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먼저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기대감이 딱 고조가 그렇죠. 됐잖아요. 아니 당장 네.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 보니까 아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안 가면 그러면 그 부모들도 결국 회사 안 간 상태에서 아이들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또 그런 또 부담이 또 작용하는 거고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직업의 상황상 그러니까 같이 놀아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또 파생 효과도 함께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발견되니까 이제 하기로 했다가 또 일단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책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약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예. 좀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비판 합니다. 논조가 강하신데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을까요?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평론가님께.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몰아치기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좀 줄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휴가를 좀 더 늘린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뭐 어느 쪽에서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건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간다.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공휴일 되면 어느 집 갈 겁니까? 시부모한테 갈 겁니까? 친정엄마한테 갈 겁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곤란하죠. 예, 아빠 어린이, 엄마 어린이 없어요. 다 우리의 어린이지. 그러니까 어린이날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 어버이날 되면 어느 집 갈 건지 이거 먼저 따져 보는 집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시행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한테 좀 물어봤어야 되죠. 그러면은 아마 이 정책 이런 공약 나왔을 때 조금 좀 신중함도 사실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5월 해봤습니다. 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정달이라.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